안녕하세요. 송영수입니다. 현지 시간 4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두 번째로 유럽 정상회담들이 정상들이 브렉시트에 대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될 것은 4월 12일까지 영국이 다른 대안을 요구하지도 않고 조건 없이 딜 없이 노딜로 유럽에서 나가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5월에 개최되도록 되어 있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시간을 더 달라. 의회의 목소리가 다양하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영국 내에 통합된 방안을 가지고 노딜이 아닌 영국의 딜을 제안하겠다라는 것을 내놓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4월 12일까지 영국이 노딜로 유럽에서 나갈 가능성은 0%입니다. 그렇다면 0%인 이유는 메이가 구태여 이때까지 각을 세우던 노동당 당수인 제레미 코빈을 불러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제레미 코빈과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고 메이 총리가 제안한 상태입니다. SOS를 친 거죠. 사방을 둘러봐도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벌써 이 투표에서 3번이나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3년 전에 거의 3년에서 2달 모자라는 3년 전에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유럽에서 EU에서 탈퇴하자고 국민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난데 지금 2년 10개월이 지났는데 투표를 거듭할수록 더 난맥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브렉시트라는 걸 영국이 왜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으로 봐서 뭐가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브렉시트라는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영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융과 경제력 그리고 EU에서의 무게 그리고 EU와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EU와 한국과의 경제관계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영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1993년에 발족된 EU 유럽 공동체의 한 멤버로서 EU 내에서는 경제력 크기가 2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금융력으로 치면은 1위입니다. 1위. 2위가 된 이유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숫자가 독일이 세계 4위의 경제국이기 때문입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계산 방식으로 본다면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영국을 미국 다음에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을 가진 나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한 5개의 변수로 본 이 학자의 제안에 따랐습니다. 첫째로 명목 GDP 그리고 국외 해외 투자 국외 해외 직접 투자의 규모 그리고 국제 금융자산과 채권 그리고 외환 거래에서 자국 화폐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국방비 이 5개의 변수를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 핵심 변수라고 가정할 때에 정의를 내릴 때에 영국은 미국 다음의 크기라는 겁니다. 물론 명목 GDP로 보면 영국의 지금 GDP 크기가 전 세계 8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 해외 투자 규모로 본다면 2013년 통계로 2,000조였어요. 그 당시 미국이 7,000조였습니다. 미국의 33%밖에 투자를 하지 않는 33% 크기의 해외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 국가이지만 실제로 영국의 GDP 규모에서
국외 해외 직접 투자의 규모로 보면 미국을 넘어선다는 거죠. 세계 1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EU가 구성이 돼가 유로화가 EU의 돈인데도 불구하고 런던이 EU의 금융센터입니다. 유로화를 통해서 벌어들여온 돈, 투자가 런던 금융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EU에서 일어나는 경제행위의 4분의 3을 런던 시장이 딜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 5개의 변수를 근거로 해서 중국이 먼저라고 미국 다음에 중국이고 중국 다음에 영국이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최소한 세계 2위 내지 3위입니다. 이런 나라가 EU에 앉아 있는 것이 이미 많은 보수당 정권, 영국 보수당 정권의 현 의원들도 우리는 EU 안에 남아있을 때가 더 강력하다라는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자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큰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당 내에 찢고 뽑고 싸우고 정치 싸움이 대단했다는 거죠. 이와 연계해서 설명을 하면은 브렉시트를 상층의 정치 권력 싸움을 하위의 경제 구조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브렉시트다. 뭐 언론에서는 브렉시트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고 민주주의는 끝났다 하는데 민주주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투표하고 또 투표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전체주의라면 하루아침에 끝났죠. 민주주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민주주의의 최고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의회를 만든 지가 754년이나 됐습니다.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의견을 들어본다라는 민주주의의 골격은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끌려오고 있습니다. 혹은 끌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민주주의라는 기둥 하에 영국이 지금 그들이 끌고 나가고자 하는 경제 구조를 어떤 형태로 끌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형태를 그들이 지지하는 경제 구조로 삼아야 될 것인가, 그 감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휘청거리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EU에 남아 있어야 런던이 EU의 유로존의 금융센터가 되면서 먹고 살 거리가 생깁니다. 근데 튀어나가겠다 하면은 이들이 뭐 때문에 EU 나머지 28개국이 런던을 금융시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튀어나가자고 한 이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층, 보수당 내에서의 혹은 보수당 플러스 다른 정치 계층들까지 합쳐서 한 얘기가 한쪽은 EU에 남아있는 영국이 더 강하다라는 쪽과 또 다른 한쪽은 영국의 문제는 영국 손으로 결정하자. 튀어나가자. 이 의견, 이거는 정당 내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지난 2017년에서 2007년에서 2015년까지 이 8년간에 걸쳐서 근로자의 임금이 10.7% 내려앉았어요. 이런 데 비해서 영국의 상층을 구성하는 0.1%들의 소득은 평균 8천억 원에 이릅니다. 크게 부상했다는 거죠. 주택가가 마구 오르고 근로임금이 크게 떨어지고 실직자가 크게 늘어나고 따라서 이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 노동당 쪽 혹은 더 다른 쪽으로 더 다르게 설명하자면 탈유럽 하자는 쪽에서의 의견이 나라가 이 꼴이 되고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공공주택에 의한 그걸 임대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이유가 인민들을 마구 받아들여서 그렇다. 걔들이 들어가 우리 일자리를 다 가져가니까 우리가 실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EU에 남아있으면은 이주의 자유라는 그 원칙을 영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가자. EU에서 나가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 이주 반대 그 목소리 이민들이 안 들어오면 내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지는 것을 이용해서 브렉시트 하자라고 주장하는 쪽.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정치나 기득권의 기득권의 경제적인 이점을 누리는 층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6월 달에 브렉시트를 국민들 투표에 붙이기 직전에 5월 달 여론조사를 해본 거를 보면은 도대체 지금 영국에서 가장 덕을 보고 있는 층이 누구냐. EU라는 그룹에 남아있음으로써 가장 덕을 보고 있는 그룹이 누구냐라는 것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대기업이 가장 덕본다가 36%, 은행가와 정치가가 덕본다가 32% 나왔습니다. 합쳐서 70% 가까이죠. 70% 가까이들이 하는 얘기가 EU에 남아있어서 야들만 덕본다. EU에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덕이다. 누가 그렇게 투표하겠습니까? 노동자들이. 탈퇴하는 게 더 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이 소위 말하는 EU에서 탈퇴하자라는 탈퇴하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라고 한 캐머런 보수당 총리까지도 영국은 유럽 안에 있을 때 더욱 강하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해온 사람인데 EU에서 떠나는 안을 붙였어요. 되리라고 통과되리라고 상상도 안 하고 붙인 거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표 결과는 나가자로 나왔습니다. 엑시트, 브리튼 엑시트 합쳐서 브렉시트에 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이 아니라 2017년 3월 29일부터 2년의 시간을 부여받고 2년 동안 메이 총리가 이 브렉시트에 찬성이 되면서 메이가 총리가 됩니다. 표결이 되면서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치고 3차례의 투표를 거치고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노딜로는 나가지 말자라는 의견도 또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딜 없이는 나가지 말자. 갈수록 일이 꼬이는 거예요. 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수당, 어쩌면 노동당보다도 보수당 내에서 훨씬 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가자.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가자. 왜? 자존심으로. 뭐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나서기 전에 영국은 대영 제국이었어. 세계의 금융시장을 제패해서 세계의 부를 우리가 통치했어. 근데 우리가 EU라는 조그마한 울타리 인구 다 합쳐가지고 인구 5억 1천밖에 안 되는 EU라는 조그마한 울타리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의 대영 제국으로의 대우를 못 받아줘. 그리고 EU라는 울타리 속에 또 들어가 보니까 우리보다도 독일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일단 나가자. 그리고 우리는 억울하게 이민 이주 자유의 정책에 의해서 무슬림들 온갖 흑인들 별의별 인간들이 다 들어가 우리 시장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나가는 게 좋아. 영국이 영국 자존심 때문에 영국의 독자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은 처음 나온 목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1957년) EEC 유럽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도 영국은 처음에 예스를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서포트를 한다. 참여는 안 하겠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나토에 대해서는 유럽 경제 공동체가 유럽 공동체라는 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서포트하겠다. 이렇게 양다리 작전을 쳤어요. 그리고 블레어 수상 때도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남아서 금융센터라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라는 런던이 금융시장이라는 덕을 취하면서 또 혼자서 국방비 다 대고 혼자서 디펜스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나토라는 지붕 속에 들어가겠다. 원래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만들 때에 유럽은 유럽대로 생각했고 미국은 미국대로 생각했었어요. 그 둘 다가 예스라는 공동 변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유럽의 생각은 뭐냐? 우리끼리 합쳐가지고 미국에 필적하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 내지는 안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미국이 함부로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난 뒤에 필요해가지고 미국에 손 벌려가지고 마샬 플랜에 손 벌려가 우리가 커졌지만 이제는 뭐 미국한테 원조를 바랄 입장이 아니니까 유럽이라는 우리의 독자적인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 미국에 맞서자라는 게 유럽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진 배경이에요. 미국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의 동맹국으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저것들이 알아서 서유럽, 동유럽까지 다 합쳐놓은 이 아들이 우리하고 가장 강력한 동맹 파트너 우방국이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소위 말하는 우방국을 얻을 수 없다. 친구를 얻을 수 없다. 더구나 시장도 적지 않다. 시장 크기도 적지 않다. 각각 다른 꿈을 꾸고 EEC 유럽 경제 공동체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3년에 EU라는 유로 공동체가 생기지 유럽 공동체가 생기니까 2009년 리스본 조약에 의해서 EEC 유럽 경제 공동체는 없어지고 지금 EU 유럽 공동체가 그 역할을 다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 플러스 뭐 석탄 공동체, 원자력 공동체까지 역할을 다 지금 한 지붕 하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왜 메이 총리가 제레미 코빈을 끌어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노동당 당수인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 경쟁하고 있는 노동당 당수인 코빈을 끌어들이고 있는가. 코빈 보고 들어와서 같이 해결하자고 하고 있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제가 뭐 출판 기념회 준비한다고 이 방송을 신경을 좀 많이 못 쏟았더니 저를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 다 도망을 가셨는지 관심이 없으신지 제 방송이 좀 허술하다고 실망하셨는지 돌아오셔서 다시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